네, 안녕하십니까. 전남대학교 역사연구센터에서 학술연구부실에 있는 김남중이라고 합니다. 여러 선생님들 앞에서 강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호남문화재연구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이제 중국 기록에 반영된 고대 한국이라는 이제 주제인데요. 결국 이제 이거는 이제 중국인들의 입장에서 남겨놓은 기록이기 때문에 중국의 이제 확산 속에서 교류가 확산될 수도 있고 영역이 확산될 수도 있는데 그런 확산 속에서 이제 점차적으로 중국인의 시선에서 알려진 우리 한반도 일대 주민들 또는 이제 고조선에 포함하면 이제 중국 동북쪽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지역의 종족들 또 나라들 그런 나라들의 기록들이 조금씩 남아있는 거죠. 그런 기록들이 어떤 기록이 있으며 그걸 통해서 어떤 것을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단편적으로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결국 이제 이게 우리 스스로가 남긴 기록이 아니라 중국인들이 남긴 기록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전체의 모습을 남겼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부 어떤 대표적인 모습, 중국인의 시선에 비쳤던 우리의 모습,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4개의 주제로 제가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선진문화, 두 번째 주제는 전환시대, 세 번째 주제는 신가후와 네 번째는 삼국서진시대 이렇게 일을 했는데요. 선진시대라는 것은 이제 진나라 이전이라는 의미입니다. 선진의 진나라를 의미하죠. 그 진나라 이전 시기의 문화. 진나라 시기에 되면은 진시황이 그 유명한 군선갱유 사건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그 이전에 작성됐던 많은 이제 기록들이 좀 소실이 되기도 하고 일부가 이제 한나라 시기에 이제 풍부하게 발달하면서 다시 이제 복원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그런 기록들, 홍보가 발전 이전에 남겨졌던 그런 기록들이 남겨진 자료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원시대부터는 본격적으로 기록들이 남겨져서 전승이 많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전원시대에는 고조선과의 교류도 있다 보니까 기록이 좀 더 이제 풍부해지죠. 그리고 후한시대, 그 다음에 삼국시대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주제부터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는 고대 문헌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오전 시간에 다룰 내용들 보면은 각 사료들에게 이제 많은 언급을 제가 했는데요. 그만큼 각 기록이 자세하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료에 조금씩 그런 자료들이 남아있다 보니까 사료는 굉장히 여러 개를 나열을 해놓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것 중에서 많은 걸 알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지역에 이제 호남 쪽에 있다 보니까 마한에 더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오늘 내용은 마한과 관련된 내용이 거의 없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오늘 강의는 그런 내용인데 아무래도 이 현재 시기에는 중국인의 눈에 비치는 한반도 일대까지는 아직 그렇게까지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주로 중국 정부 쪽 이쪽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일부 자료들만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해서 서주 이전 시기하고 순추 시기, 정부 시기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제가 문헌을 정리를 했는데요. 정리하다 보니까 현자 시기에 대한 논란들이 좀 있는 자료들이 좀 많다 보니까요. 순추 시대 하면은 순추 시대의 상황을 다루는 이런 내용도 중심으로 있고 정부시대는 정부시대 상황, 정부시대 꼭 반드시 사건 시대보다도 정부시대 상황을 다루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이렇게 문헌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자료는 죽서기년이라는 책입니다. 이 죽서기년은 서주시대 이 당시 보면 중국의 삼국시대이죠. 이초구가 나도 삼국 황제가 될 시기에 정치가 좀 불안정한 시기이다 보니까 도굴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실초까지도 그런 게 이제 유행을 하다 보니까 옛날 왕들의 무덤에는 부장품이 많잖아요.
그거를 노리고 도굴을 하다가 이나라 양왕, 전국시대 이나라 양왕의 무덤이 도굴이 됐는데 거기에서 죽서기년이라고 하는 집관이 발견이 된 거죠. 이걸 통해서 이 책은 이제 진서의 분석 경우가 있기 전에 자료 유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숙신에 대한 기록이 남겨져 있는 거죠. 물론 이게 원간이 정확하게 다 전해진다기보다는 중간에 또 망치되기도 하고 그걸 다시 정리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긴 한데 그런 책이 이제 육석이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숙신에 대한 기록이 지금 전해지는데요. 이 내용은 이제 순임금이죠. 요순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가 지금 이제 그 시대에 해당되는데 순임금 시기에 그러니까 중국에서 요순시대라고 하면은 가장 정치가 잘 이루어져서 그 덕이 순임금의 어떤 인품이나 덕이 그 중원 안뿐만 아니라 밖에까지 흘러넘쳐서 많은 이민족들이 찾아왔더라. 뭐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실제 어떤 이야기를 바탕을 한 건지 아니면은 중국인들의 어떤 관념이 반영이 돼서 이렇게 표현된 건지 약간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순임금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한 것의 창시 시기에 해당되는 그 무렵에 해당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때 숙신씨가 내조에서 화열과 화살을 가졌다라 이런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최초로 동북 지역 세력과의 교류를 전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록은 순임금의 어떤 그 덕을 또 가장하기 위해 중국 쪽에 멀리 있는 세력이 와서 왔다더라 이걸 이제 얘기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조금 짙은 그런 사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기 기록에는 숙신의 내조 기록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기에 있는 기록인데 사기는 이제 전환시대에 작성된 거긴 한데 이 시대적 배경이 되는 게 이 이야기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게 순임금 때이죠. 순임금 시기에 이제 우를 등용을 해서 당시 황하에 겁나게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기 좀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이 황하의 채수를 성공 쪽으로 이끄는 사람이 이제 우이고 결국 그 몸으로 나중에 이제 임금도 되는 사람이 이제 우죠. 이게 순임금 시기예요. 순임금이 정치를 잘해서 황하도 잘 정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덕에 흘러 넘쳐서 중국 밖에까지 넘쳐갔다더라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서 중국 밖에 있는 여러 세력들이 여기 보니까 그 중에서 이제 북쪽에 있는 산윤과 발, 식신 이런 세력들이 와서 왔다라나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 시기에 하상주라고 하실 때 하나라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라 시기 중국 북방에 있는 대표 세력으로 산윤과 발, 식신이 언급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신이 이제 숙신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숙신이 가장 먼저 이제 언급되고 있는 동적인 거죠. 여기에 산윤과 발도 언급이 되어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여기서 발과 식신, 발식신 이렇게 많이 언급이 같이 조합에서 언급되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이제 간전에 이런 책에 보면은 발식신 대신에 발조선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식신과 조선의 관계가 뭐냐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이 또 논란이 되는 거죠. 이 세 개의 종족이 초창기, 초기의 대표적인 중국 북방에서 활동하던 종족이라는 것 정도는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전환시대의 기록이라서 정확하게 이제 그 이전 전환시대 관념인 건지 그 앞선 관념이 반영된 건지가 아까 얘기했는데 앞서 봤던 숙성기전을 통해서 최소한 식신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교류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서술시기. 그러니까 앞에 이제 하나나 시기 기록은 이게 이제 약간 전설적인 그런 이야기가 또 담겨져 있다 보니까 기록 자체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건데 이 서술시기는 좀 더 이제 가까운 시기가 되는 거죠. 기원전 11세기고요. 그 무렵에 주나라가 성립되고 얼마 안 되는 시기의 상황을 이제 전하는 기록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주나라 성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주나라 성황 시기에 식신이 왔다라는
기록이 있고, 그래서 임금이 식신에게 예물을 내리는 명을 내렸다가 뭐 이런 내용을 전하고 있는 기록이죠. 그러니까 서조 초기의 식신내조 기록인데 좀 더 사실성을 갖고 있는 기록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기원전 한 11세기 무렵이고요. 그 다음에 사기 공자세가에도 이와 좀 관련해서 그 앞의 기록보다도 좀 더 명확한 실체가 있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이건 이제 공자가 살던 시기에 이제 일이에요. 한 기원전 6세기 무렵의 일인데, 당시 진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순추 여러 나라 중에서 유력한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팔체진자인데, 이 진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이 진나라에서 진나라 조정 뜰에 매 한 마리가 화살에 맞아서 죽은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근데 이 화살이 일반적으로 당시 사람들이 쓰던 화살과는 모양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진나라 왕이죠. 홍공이 중립, 공자를 의미하는데, 공자가 이제 박학다식하니까 공자에게 이 화살이 무슨 화살이냐 이거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그 화살을 보더니만 이 화살은 숙신이 화살이다. 숙신이 공문을 바치는 화살인데 왜 숙신의 화살에 맞은 데가 이제 있는지를 설명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에 보면은 처음에 이제 주나라 무왕이 이제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은이라고 하는 상나라를 멸망하고 새로운 이제 주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던 여러 세력들이 공물을 바치러 내두에 왔는데, 그 중에서 숙신이 이 화살을 바쳤다는 거죠. 그 무렵에. 그러니까 숙신이 바치는 화살이 이제 진나라에 있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건데, 그 우왕의 이제 딸 중에서 한 명이 태희가 있는데요. 이 태희를 우왕이 이제 호공에 짝 끼워준 거예요. 그러면서 호공을 짝 끼워주면서 지인에 이제 분봉을 한 거죠. 지인이 생기게 되는 이제 배경이 된 건데, 그러면서 태희에게 숙신의 화살을 하사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지인에게 이 숙신의 화살이 오게 된 거예요. 가지고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숙신의 화살이 지인의 상고에 있게 된 건데, 아마 이제 그 화살을 누군가가 가지고 사용을 해서 뇌가 맞았던 거겠죠. 실제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옛날 창고를 찾아가서 뒤져봤더니만 진짜로 그런 화살이 있더라, 이런 내용을 이제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자 시기에 숙신이 바친 화살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있는 거라서 뭔가 좀 앞에 봤던 사료들보다도 보다 먼저 실제적인 어떤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이 의미가 있는 거죠. 이런 점에서 숙신이 최소한 서조 초 무렵에 존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북 쪽에 있는 가장 최초로 언급되는 정족으로서 숙신이 나오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숙신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요거는 이제 아까 나왔던 순임금 시기부터 기본적으로 2000년대부터 있었는지, 그거는 이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못해도 기원전 11세기 무렵에는 숙신이라는 존재가 있었다는 것 정도는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료인 거죠. 이거는 이제 대대내기에도 비슷한 내용이 실려 있는 건데요. 이 대대내기는 얘기 하나죠. 전원 시기에 대대라고 하는 대표적인 얘기에서의 하나인데, 사기에 있는 내용, 그 구절처럼 상령과 식신에 대한 언급이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전환 시기쯤 되면은 옛날 하나라나 뭐 이렇게 주나라 초기에 숙신과 가 이런 나라들이 와서 조국을 바쳤다라는 그런 식의 이야기가 일반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관념들이 이 시기에 발행되는 책들에게도 남겨질 수가 있는 거죠. 역시 여기도 숙신과 국발에 대한 내용이 전해지고 있고, 그러니까 초기 기록에 나오는 대표적인 종족들이 숙신, 국발, 발 이런 건데, 특히 발의 경우에는 발 같은 경우는 서주 시기 기록 정도까지 나오고 있고, 그 이후에는 나오지도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박이라든가 또는 맥이라든가 이런 세력의 이야기가 언급이 되고 있어서 이게 발이 그 이후에 언급되는 박이나 발, 맥과 같은 계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숙신의 경우도 이 초기 기록에만 이렇게 나오고 서주 이전 기록에만 주로 나오고 그 이후 기록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가 삼국지 이제 동유전 무렵에 보면은 이제 음누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런 음누를 이제 숙신에 연결시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실제 음누가 숙신이냐 그거는 좀 그렇게 연결해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거죠. 굉장히 음누는 동해안 쪽으로 멀리 연해준 쪽까지 치우쳐 있는 나라인데 서주 시기 무렵에 중국과 그쪽에 있는 세력이 교류를 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이제 거리도 멀고 그 가운데 중간에 있는 중국 동북이나 뭐 길리 노동에 있는 그런 세력들 간의 교류가 있었는지도 명확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해주 일대에 있는 세력이 교류를 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거죠. 이거는 결국은 이제 중국인들의 간여, 동북쪽으로 가장 멀리 있던 세력이 찾아왔다더라 이런 이제 간념을 이제 음누에 반영이 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후대에 들어오면은 왕만 시기도 그렇고 그게 조조의 이 나라도 그렇고 이런 이제 새로운 나라들이 성립된 과정 속에서 보면은 그들의 덕에 그들이 이제 새로운 왕조를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덕에 흘러 넘쳐서 사방의 원앙패들까지도 흘러가서 그들이 찾아온 맞다 하더라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꾸며내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서 선진식 예전에 그런 이야기들에 그거를 이제 덧붙여가지고 이야기를 만드는 가능성이 있는데 요술 시기에 찾아왔던 숙신이 굉장히 이제 유명한 나라인 셈이잖아요. 그 숙신을 결국 이제 다른 세력임에 불구하고 거기에 대응을 시키는 그런 현상들이 후대 기록에 나타나면서 음누를 숙신에 연결시키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이 숙신은 다른 기록들에 보면은 중원에서 가까운 지역 이런 느낌을 뉘앙스를 그런 기록들이 많기 때문에 중국 동북 쪽이나 요농이나 그 일대어가 그 정도의 있던 세력의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숙신을 아무래도 일치상 요소 요동 일대 정도로 본다면은 조선과 관련된 어떤 세력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고고학적인 문화로 보면은 숙신이 등장하는 시기는 이제 일영대 문화 시기이고 고전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시기는 이제 11대 영대 문화 시기인데 아마 이제 요소 일대, 요소 인형 일대에서 국어학적으로 문화권의 변화도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1대 영대 문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전 이전에 있었던 어떤 세력이 숙신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하여튼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은 춘추 이전 시기에는 숙신이 좀 많이 나오고 춘추 이후는 숙신 대신에 이제 조선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현상. 그래서 숙신에서 조선으로 어떤 변화가 좀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다만 이제 단편단편 이렇게 기록이 있다 보니까 명확하게 숙신이 조선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약간 가능성 좀 있어 보이긴 한데 이름도 좀 비슷해 보여요. 숙신, 직신, 조선 발음이 좀 비슷하다 보니까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긴 한데 명확하게 숙신이 조선이 됐는지는 조금 이제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죠. 다음은 이제 일주서, 주서인데 약간 산실됐던 거를 좀 모아놨다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있는데요. 이 일주서도 좀 일찍부터 알려졌던 그런 책이에요. 설문에는 일주서라고 되어 있고 사기나 한서에는 또 주선이, 주사기 이런 식으로 좀 다른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책인데요. 어쨌든 일찍 작성된 그런 책으로 이런 식의 책인 거죠. 그 책에 이제 우리 민족과 관련된 기록들이 조금 남아있는 건데요. 대표적인 게 왕의편하고 직방편 이 두 개의 편인데 다만 이 두 책은 조금 이제 앞선 시기보다는 후대 전국시대나 나타난 시기 이때 무렵에 시행인 걸로 파악을 해서 약간 좀 사료적으로는 좀 뒷세기 관념이 반영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첫 번째가 왕의 편인데 여기가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종족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주목되는 사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공이라는 시기, 그러니까 주나라 성왕 시기예요. 성왕이 어린 나이에 이제 왕이 되다 보니까 주공단이 그 이제 삼천포에 대한 주공단이 협정을 하던 시기이죠. 예, 그 시기에 주공의 협정이 이제 잘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공이 흘러 넘쳐서 서방의 여러 나라들이 찾아왔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이제 전해지는 시기인데 그때 동북방에 여러 종족들이 찾아왔다는 거죠. 여기 보면 직신이 있고 축신이라는 직신이 있고 그 다음에 애인, 냥이, 발인, 유인, 청구, 주주, 뭐 고이, 고주, 불령지, 불도와 도모, 산용. 여기 보면은 이제 얘가 나오죠. 얘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는 한 기원전 3세기 정도 돼야 얘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기록은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은 기원전 11세기 무렵이죠. 상당히 좀 다른 사례와 달리 동떨어지기 일찍 나오고 있는 기록이에요. 얘가 처음 나오는. 그리고 이 기록에 보면은 맥은 안 나오고 있어요. 사실 얘보다도 맥이 더 일찍 나오고 있는데 맥은 나오지 않고 대신에 발이 나오고 있죠. 발인이 나오고 있어요. 발이라는 맥과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보면은 애와 발이 따로따로 언급이 되고 있어요. 한때 이 기록에는 애맥이라고 해서 애와 맥이 같이 언급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는 애와 맥이 구분된 거고 나온 거고 애가 독립적으로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있고요. 그 다음에 낭이 같은 경우는 후대 주절서에 보면은 낭낭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경우도 있고 정확하게는 사실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여기 고족이나 불령지, 불도와 이런 나라들은 주로 요서 일대에 있었던 나라들이에요. 고족 하면은 그 백의숙제 이야기로 유명한 나라였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은나라 계통의 나라인데 서주가 들어서면서 결국 이제 밀려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나라들이 고족이나 불령지 이런 나라들이 서주하고는 대립적인 그런 세력인데 나중에 이제 전에 황보 시기에 고족 정벌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나라들도 있고 도모와 산용, 산용은 아까도 주적인 이름들도 나와 있어서 일찍부터 알려져 있는 나라인데 도모가 나와 있어요. 도모가 이 도모라고 하는 나라는 좀 늦게 나와요. 정부 시대쯤이나 되어야 본격적으로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는 도모와 산용이 같이 언급되어 있다라는 점이 또 특징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시대적 배경 속에서 언급이 좀 이래다 볼 수 있는 애나 부모가 좀 언급되어 있는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은 지금 이제 일조사면은 서주시기 그 이전의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게 지금 이 자체가 서주 기록인데 그때 상황이 아니라 후대 관념이 반영된 거다.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이제 애의 존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미 애라고 하는 존재가 어쨌든 이 무렵에도 존재했다. 이렇게 좀 인정을 하는 분도 좀 계시긴 한데 아무래도 조금 애매한 애라는 게 이어지지가 못하다 보니까 좀 애매하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다음은 이건 직방에 여기는 맥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앞에 보면은 이 왕의 편에는 맥이 없는데 이 직방의 편에는 맥이 나오고 있어요. 직방씨가 그러니까 아마 이제 직방씨가 차라리 판도를 감당하는 그런 직책이었던 것 같은데요. 주나라 시기에. 이 직방씨가 방국이나 도비, 중국 아니죠. 중원안뿐만 아니라 그 변두리에 있는 사이나 팔만, 칠민, 구매, 오윤, 육적의 사람까지도 그 판도를 조종한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더라. 그러니까 중원에서 살짝 벗어나는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이만, 민, 맥, 유, 적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기록인데 여기에 이제 맥이 처음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술시기 기록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맥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중국 변방에 있는 종족으로서의 맥이 언급이 되는 거죠. 여기서 구매를 갈 때 9개의 맥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좀 이제 많은 종류의 여러 맥이다. 의미 정도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세력인지 아닌지는
아까 이 기록 자체만 보면은 사실 이제 단편적이기 때문에 맥이 어느 세력이냐 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상서 기록. 상서는 이제 유교 경전에서 사서상경의 그 서경에 해당되는 책이죠. 이책부터 이제 아무래도 육아상가들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책인데, 여기에도 이제 맥에 대한 기록들이 좀 남아있어요. 이 상서는 유명하다 보니까 여러 한번에서 좀 전해지는데, 특히 이제 유교 서적들은 진시황에 의한 분석 피해를 많이 받았죠. 그래가지고, 기록이 좀 끊어졌다가, 이게 이제 전환이 들어서면서 다시 알려지게 되는데, 그때 상서가 다시 알려지게 되는데 큰 공헌을 했던 사람이 이제 복생이라는 사람이죠. 이 복생은 이제 지난 시기에 박사의 시기에 있었던 유교 학상가인데, 그러니까 이제 불서 사건 속에서 상서를 원래 숨겨놨다가 진나라가 붕괴된 이후에 그거를 다시 이제 끄집어내서 세계상에 이제 알리면서 이제 가르치게 되는데, 그 상서를 이제 금문상서라고 하고요. 그 후에 이제 한무제 시기에 되면은 새롭게 공자의 집을 허물다가 그 벽장에서 새로운 그 당시에서 남겨놨던 상서가 발견이 돼요. 이거를 이제 고문을 쓴 상서라 해서 고문상서라고 하는데, 이 고문상서는 일부가 나중에 소실이 돼가지고 다시 이제 보충이 되게 되는데, 동진 무렵에 이제 메색이라는 사람이 이거는 공항국이 쓴 거다 하면서 그때 상서를 그래서 바쳐요. 근데 이 내용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실제 고문상서가 아니라 메색이 이제 공항국에 이제 가탁을 해서 뭔가 이제 추가가 된 부분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약간 위공항국장 이렇게도 불리는 그 상서가 이제 근무상서가 가장 이제 권위가 있는 거고, 고문상서는 이제 근무이나 고문상서는 권위가 있는데, 이 공항국장은 이제 권위가 좀 떨어지는 그런 편에 해당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보아야 될 부분이 상서 무상편 내용인데요. 무상편 기록이 바로 이 고문상서편에 있는 기록이다 보니까 사료적인 좀 한계가 있는 거죠. 이 기록에 보면은 상나라가 제를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주무왕이 상을 정벌을 한 다음에 천지신명하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내용 속에서 담겨져 있는 구절이에요. 그 구절에 보면은 화와 만맥의 성질에서 따르지 않겠느냐, 뭐 이런 내용을 교환한 내용이 있는데, 화는 이제 중국 내부를 의미하는 거고, 만맥은 만은 이제 중국 남쪽에 있는 오랑캐를 지칭하는 표현이죠. 맥은 그 반대 대비되는 표현, 중국 북쪽에 있는 오랑캐를 맥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중국 남쪽의 오랑캐를 만과 맥 이렇게 돼. 맥이 다루는 범위가 굉장히 넓은 거죠. 이렇게 보면은 북쪽 오랑캐 전체를 통칭하고 있으니까요. 그만큼 이제 맥이 이 무렵이 되면은 대표성을 갖는 종족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사방 오랑캐를 적, 맥, 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 중에서 북쪽 오랑캐를 지금 맥으로 표현했다는 게 또 의미가 좀 있어요. 맥에 되게 그러다 보니까 넓게 공부했던 종족이 아니었을까라는 좀 생각을 가져보게 하는 기록인 거죠. 그 외에 다른 기록들에도 계속해서 맥이 언급되고 있어요. 이 책은 주례에 있는 책이니까 뇌에서 해당되는 거죠. 서조 왕실과 또 그 이후에는 정부시대 각국의 의례나 제도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들인데, 주공의 이야기 속에서 주공의 이야기 나오는 게 서주 이야기겠죠. 이런 이야기 속에서 아마 그때부터 나왔던 게 뭐 전해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보기에 좀 한계가 있고,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정부시대 나왔던 그 이후에 한 대에 뭔가 추가되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되는 책이 주례. 어쨌든 이 주례도 유교 경전 중에서 유명한 경전이죠. 여기에 보면 여기도 이제 맥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앞에 봤던 직방씨의 이야기 속에서 두맥이라는 이야기, 밑에 똑같은 내용이죠. 이거는 밑에 거는
상서라는 이제 관직이 담당하는 역할을 설명하면서 다시 이제 맥이 나오고 있는데, 만이, 민맥, 융적이라고 하는 각각의 이제 중국 변두리에 있는 민족들을 표현하는 이제 말들이죠. 그 중에서 맥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만은 남쪽, 이는 동쪽, 미는 남쪽 중에서도 약간 동남쪽, 융은 보통 서용이라고 많이 표현하긴 하는데 꼭 서쪽만 뿐만 아니라 좀 더 가깝게, 중을 가깝게 나오는 종족이 융이 좀 많이 나오고요. 적은 약간 북쪽인데 북서쪽에 좀 더 치우친 그런 쪽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융은 그래서 이제 상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주나라가 상하를 멸망을 시킨 다음에 그 유족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세력들을 융으로 표현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내용도 좀 있어요. 어쨌든 처수 공건 체제 밖에 위치하는 그런 세력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맥이 대표적인 세력으로 언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애나 아직 그런 조선도 아직 언급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맥이 먼저 나오고 있는 거죠. 시기적으로 보면은 서주 초에 해당되는 그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매라고 해서 애자가 이제 노예자이긴 하는데, 어쨌든 매개라고 하는 직책의 담당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국보식을 도와서 짐승을 기르고 가르치는 그런 일을 담당했다. 그러니까 매개 역할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매개라는 게 결국 이제 뭔가 이제 양을 말이나 이런 것들 키우는 그런 일을 하는 직책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까 수렵이나 유목민 계통의 사람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설명할 때 이게 사용되는 기록이에요. 다음 이제 시경. 우리가 이제 앞에 봤던 내용들 계속 이제 맥만 나와서 맥이 있었구나, 그 정도. 이렇게 아까 좀 지루가 굉장히 오랫동안 나오고 있었는데, 시경은 좀 다른 내용이 좀 담겨져 있어요. 이것도 사설 환경 중에 하나, 유교 경전 중에 대표적인 경전인데, 서주부터 서치시대의 여러 시들이 지금 담겨져 있는 건데, 여기는 한이 나오고 있어요. 한과 맥이 같이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이제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 기록이죠. 공자의 생에서 정리됐던 걸로 이제 파악하기 때문에 한 기본적으로 6세기 무렵에는 기록이 정리가 됐다 볼 수 있는 굉장히 이런 식의 기록인 거죠. 여기에 이제 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고조선이나 사방과 관련해서도 이 기록이 좀 주목을 받고 있어요. 박해한서, 저 큰 한성은 연사소관, 연나라 사람이 완성한 거네. 이 선조 승영, 선조께서 명을 받아서 인시 백만을 전해주고 왕이 왕설 한우에게 기축임에 추와 맥을 내렸다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한우가 있고요. 이 한우에게 추와 맥을 다스리도록 했다라는 내용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한성이 바로 연사완, 그러니까 연나라 옆에 있다라고 되어 있는 셈인 거라서 연 근처에 한이 있고 그 한우가 추와 맥을 거느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추에 대해서는 다른 기록에는 추가 잘 안 나오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추는 애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애와 맥을 한이 거느렸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또 이 한을 기자조선 또는 이제 조선, 조선시대에는 이제 이거를 기자조선에 좀 빗대어서 한우를 이렇게 빗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18세기 넘어오면 미국복이나 한치고 이런 사람들이 이 한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고조선에 연결을 시키고, 고조선이 수와 맥을 거느린 그런 거를 반영한 것 기록으로 이 기록을 언급을 해요. 그만큼 이제 고조선과 관련해서 주목이 되고 있고요. 김상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기록을 이용해서 고조선이나 한우맥 이런 세력들이 나중에 동쪽으로 이동했다, 이동설을 주장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원래는 중원 가까이에 있었는데, 이 내용 자체만 보면은 연 근처에 있어야 되니까 중원에서 좀 가까이에 있어야 되는 셈이죠. 한이나 맥이나 이런 세력들이. 그러다가 동쪽으로 이동이 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하는 건데요. 여기서 시간성
생각보다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하늘 조금 더 설명하면은 그 조선시대에 보면은 조선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사만의 기원을 얘기할 때 고조선 다음에 사만이 등장한다 이런 관념이 좀 짙었어요. 그게 아무래도 통일신라 이후에 사만 삼국 개승론의 영향이 좀 있는데 그 신라가 통일한 이후에는 사만 땅 전체를 하나의 나라로 통합을 해야 되잖아요. 고구려 그때 신라 이 세 나라가 각기 다른 전통 속에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들의 기원이 서로 각각이 아니라 이들이 다 사만에서 유래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고구려는 마한에서 연결되고 백제는 변환에 연결되고 이렇게 하면서 사만에서 삼국으로 이어진다 이런 이제 관념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려 후기가 되면은 사만 이전에 이제 고려조선이 이어졌다는 것을 보다 명확하게 하면서 고조선 사만, 그러니까 사만 삼국 개성은 이제 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건드리지 않고 이 사만 앞에다가 고조선만 올리는 그런 이제 역사 개성 의식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조선 있고 사만, 고조선이 망한 다음에 사만이 등장한다. 시기의 인식이 16세기, 조선 전기까지는 이제 그런 인식이 있다가 17세기 넘어가면은 이 관념 자체가 잘못된 관념이에요. 왜냐면은 이만조선 3년대 무렵에 이만이 준항을 몰아내고 이만조선을 세우잖아요. 이때 준항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마한을 세우게 됐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시기적으로 보면은 마한과 이만조선은 공존을 해야 되는 셈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 시기에는 사만 삼국 개승론이 워낙 유명하게 결국 이제 사만은 하나의 한이니까 삼국을 하나로 뭉쳐주는 그런 이데올로기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만 삼국 개승론을 포기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조선 사만이었다가 이미 이제 조선시대 들어서면은 우리 나라는 고조선에서 유리한 하나의 민족이다 이 의식이 확립이 되다 보니까 사만 삼국보다는 이제 고조선 단일 민족설이 유력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이제 없는 거죠. 고조선 다음에 사만이 나왔다 얘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고조선과 사만이 이제 병존했다라는 이야기가 조선 후기에 나타나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17세기 무렵이 되면 홍려하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마한하고 이만조선이 이제 공존을 하는데 그럼 누가 정통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제 마한 정통들이 그래서 나오는데 고조선의 정통을 계승한 거는 이만조선이 아니라 마한이다. 이게 이제 마한 정통론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고조선하고 사만을 좀 따로따로 부분을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한반도 남부와 북부가 다른 역사 전통 속에서 이어졌다 이런 인식이 조금 이제 그 영향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 17세기 이무렵의 그 마한 정통론의 그 이야기는 사실은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리됐다가 아니라 하나의 어떤 세력권 안에, 고조선이나 세력권 안에 있는데 그 중에서 누가 정통이냐를 얘기를 할 때는 이만이 아니라 마한이다. 요거를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마한 정통론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18세기까지 이제 확산이 되면서 확산이 되다가 그 이후에 되면서 좀 더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삼국지나 호화시에 보면은 그때 준항이 한에 와서 마한을 세운 그런 기록이 있다 보니까 준항이 내려오기 전에 이미 한이 있다 이런 걸로 이제 확산이 되죠. 그러면은 그 한은 언제부터 있었느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게 이제 18세기 그 무렵이에요. 그러면서 초기에는 안정복이나 이런 사람들은 중국 전국시대에 있었던 한, 그 한에 연결해서 한을 좀 얘기했다가 그 이후에 18세기 후반으로 넘어오면은 전국시대 이전에 있었던 바로 이제 이 실경에 있는 이 기록에 좀 더 주목을 해서 그 이전부터 해서 전국시대 이전부터 있었다라는 이제 이 한이라는 존재가 있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고조선과 한을 연결시켜는 이야기들이 나왔던 거예요. 이게 그 이용됐던 기록이죠. 다만 이제 중국 근처에 있다 보니까 초기에는 이런 나라들이 중국 변방의 변두리 쪽에 있었던 하나의 강국으로 그 이름들이 나왔다가 나중에 좀 더 이제 다른 이름으로 좀 더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확산된 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도 좀 있고요. 어쨌든 이제 한이 맥을 거느린 그런 였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최초의 기록이긴 한데 논란은 좀 되고 있어요. 실제 이 한이 고조선이냐 아니냐 이건 좀 논란은 좀 되고 있다 정도 이거요. 다음은 이제 춘추시대의 기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추시대에는 이제 춘추에 있는 기록들인데 이 춘추는 춘추시대의 각 나라들이 자기들의 역사를 기록을 했어요. 그 기록 중에서 다른 나라, 여러 나라들의 기록은 사라지고 그 중에서 노나라의 기록이 남아있는 건데 공자가 태어난 곳이 이제 노나라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공자가 이 춘추를 전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서주를 중심으로 쓴 책이 아니라 서주의 근본 제후국 중에 하나인 노나라를 중심으로 그 역사가 서술된 책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이 책이 이제 좀 어렵다 보니까 해설서에 해당되는 춘추 3전이 공자 이후에 등장을 해요. 그게 춘추 자시전, 공양전, 공량전 이런 책들인데 이 자시전과 공량전에 외과 관련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춘추 자시전에 보면은 축신과 박에 대한 내용이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시대의 배경을 보면 이제 기원전 533년 때 주나라 사람인 가민과 진나라의 연가 사람이 서로 땅을 놓고 다투는 속에서 그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주는 원래 이제 서주에 세웠던 대표 국가인 거죠. 서주군본 세대 안에서 대표적인 국가가 있는데 어제 견영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호경에서 이제 노양으로 약양으로 도읍을 옮기면서 사실상 주의 세력이 약화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춘추 전국 시대가 시작하게 되는데 이 춘추 전국 시대의 주라고 하는 나라는 상징적으로는 그러니까 중원 전체의 대표적인 국가이긴 한데 상징성은 이제 왕인 거죠. 왕이긴 한데 제후국들의 어떤 국력의 어떤 걸 비교해보면 제후국들하고 사실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수준으로 굉장히 약화됐던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은 이제 주의 동독 국가의 셈이죠. 전군 제후국에도 불구하고 이 진과 지금 영토 전쟁을 영토 놓고 분쟁이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당시 그러니까 주는 왕국이고 진은 제후국이에요. 후국이에요. 왕국과 후국 사이에서 지금 분쟁이 일어난 셈인데 왕국 입장이었던 주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아까 불력적인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주나라 사람이 자신들의 나라가 원래 어떤 나라였나를 얘기를 하는 내용 속에서 지금 이제 무왕이 상을 이제 주창 서주초 이야기죠. 서주초에 그 영토가 주의 영토가 남쪽 북쪽으로는 숙신과 연과 박이 주나라의 영토였다. 이런 내용을 사방 영토를 언급하면서 북쪽 영토가 숙신과 연과 박이 주의 영토 안에 들어있었다. 이런 내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진과 주가 영토 분쟁하는데 원래 다 지금 중원안은 주의 땅이라는 거죠. 그걸 넘어서 중원안을 넘어서 숙신과 연박 지역까지도 주의 땅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약간 좀 가시적으로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주나라가 세력이 좀 약화된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인 거죠. 여기는 숙신과 연과 박이 함께 나오고 있어요. 그 이전 사료에서는 숙신과 발이 같이 나왔었죠. 그 발이 사라지고 박이 이제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저 얘기했던 것처럼 이 박과 맥이 같은 계통이 아니겠느냐 이런 주장이 이제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제 이렇게 변화상 같이 언급될 때 숙신하고 발이 같이 언급됐다가 박이 다시 언급되고 다시 숙신 대신에 조선이 언급되고 이런 데 변화상이 있는 거죠. 사료상에. 그래가지고 박과 발 맥을 좀 같은 계통, 숙신과 조선을 좀 같은 계통으로 이해하려는 이런 성향이 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과 박에 대해서는 최근에 중국학교에서는 연과 박을 따로따로 구분하지 않고 연박으로 이렇게 놓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방으로 놓고 약간 중원계통이면서 요소 일대에 치우쳐 있는 그런 세력으로 연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또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보면 수식의 연방이 되겠죠. 근데 여기 내용상은 수식과 연은 이제 명확하게 소수 공부 문과 중에 하나인 거고요. 수신하고 연은 같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신도 결국은 연에서 좀 가까운 지역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담고 있어요. 팍도 마찬가지인 거죠. 연 근처에 있는 세력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기록이라 할 수 있어요. 다음은 이제 춘추 공양전. 공양전에 보면은 여기도 맥이 언급되어 있는데 여기는 초세무라고 하는 이제 세금제도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초세무는 이제 10분의 1세 옛날 이제 중국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세금의 액수를 10분의 1로 생각을 했고, 대체로 이제 이 정도를 이제 거두는 거죠. 9분의 1이나 10분의 1, 이 정도를 이제 적정 세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10분의 1보다 많고 적었을 때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10분의 1보다 많이 거둘 경우에는 대걸 소걸이다. 걸은 이제 하나나 거랑을 의미하죠. 하나나 마지막, 걸주할 때, 거랑은 하나나 마지막 임금이고, 주는 은나라 마지막 임금, 각각 이제 하나나나 은나라 멸망의 원인을 제공했던 폭군을 의미하는데, 10분의 1보다 더 많이 거두는 거는 폭군과 같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거랑인데 좀 작은 거랑, 뭐 큰 거랑, 이런 거. 더 많이, 뭐 2분의 1 이렇게 많이 거두면 뭐 대걸이 되는 거고, 4분의 1이나 5분의 1 정도 거두면 소거 정도 되겠죠. 이렇게 이제 불리는 거고, 이 10분의 1보다 적게 거두면은 대맥, 소맥이다. 이라는 거죠. 너무 적게 거두는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고, 이거는 중원 밖에 있는 그런 오랑캐 지역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징수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맹자에도 같은 구절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내용을 통해서 매개라는 나라가 뭔가 조사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뭔가 징수가 이루어지는 그런 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 이런 인식을 좀 주고 있는 거죠. 다만 이제 매개라는 게 이제 걸과 이제 대비해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나라인지 아니면은 단순히 이제 중국 변방에 있는 오랑캐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건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논쟁이 되고 있는데 다만 어쨌든 간에 맥이 나오고 있다는 것만은 이제 명확한 거죠. 맥이 춘추 전국시대 일찍부터 이미 중국인의 눈 속에서 붙여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음은 이제 안자 춘추, 안영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건데 춘추시대 안영이었고 공자가 조금 이제 약간 늦은 시기에 활동하는 사람인데요. 안영이나 그 사람의 관련해서 이야기를 때 저작 시기는 그러다 보니까 안영 때 이거 놔두는 그 뒷사람들이 만든 거 아니겠느냐 이 정도. 어쨌든 최소한 뭐 저장 이전에는 다 이제 나와 있는 책들인데요. 여기에도 보면은 또 맥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맥이 나오는데 호와 같이 언급이 되어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호맥이라는 표현을 많이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맥에 보면은 애와 결합된 애맥이라는 표현이 있고 호와 결합된 호맥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초기 기록에는 호와 결합된 호맥이라는 표현을 많이 살필 수가 있어요. 이제 안자가 지금 다른 사람하고 제나 전공하고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들은 이야기는 그대와 다른데 호맥 융적에서 계를 기르는 사람들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와 맥 융적 대체로 이제 북방에 위치한 세력들을 해당돼요. 그래서 맥도 아마 이제 북방 세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호가 나오고 있는 것도 특징적인 거고 맥이 같이 연결해서 나오고 있다는 게 좀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후 사료들은 이제 호맥이 좀 연결된 게 좀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노노, 공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죠. 여기도 보면은 맥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장이 이제 공자에게 행함에 대해서 물으니까 공자가 말이 충성되고 신실하고 행함이 둔득하고
공유스러우면 만맥의 지방에서도 행할 수 있다. 이런 내용. 이게 이제 뒤에 보면은 그렇지 못하면 주리, 그러니까 중원 내에서라도 행할 수 있겠느냐. 이런, 그러니까 주리와 좀 대비되는 개념으로 만맥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원 밖에 있는 세력을 만갑에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죠. 맥이 어쨌든 중원 밖에 있는 오랑캐를 구분하는 용어로 쓰고 있다. 대표 세력으로 언급하고 있다 정도. 그러니까 맥이 되게 자주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맥에 대한 내용이 있고, 이제 관자는 되게 이제 중요한 보조석과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관자가. 제나라 춘추시대 첫 번째 패자가 제나라죠. 대환공. 서주의 국가가 이제 약간 서주 중심 체제가 붕괴되고 동주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주왕실은 이제 위력이 좀 악화됐고 그거를 대신해서 이제 패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패자가 제환공이에요. 당시 이제 연나라 북쪽에 있었던 산용이라고 하는 나라가 연을 침공해 오죠. 그러자 연나라가 제나라에게 도를 요청을 하고 제환공이 내가 이제 중원에 패자라고 이런 의식 속에서 그 연나라를 창조했던 산용을 전부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 관자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 무렵에 제 주변에 있던 여러 나라들이 도로 내용 속에서 조선에 대한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는, 그래서 고조선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이 관자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이 관자가 언제적 이야기냐, 내용상은 이제 관자가 관중과, 관중은 이제 제황건식의 대상이에요. 간포지교할 때 그 관중인데, 관중과 포수가 나올 때 그 관중인데요. 그 관중의 이야기로 지금 이야기가 전개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그때 이야기냐 아니면은 후대 사람이 관자의 이야기를 바탕을 해서 그 당시 이야기를 쓰는 거냐 이런 이제 논쟁이 조금 있고, 일본 판대 같은 경우는 한대에게 나중에 이제 관자가 이제 저런 식의 패턴이 이제 편집이 이루어지니까 그 무렵에 일부 관념이 좀 반영된 것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와 있는 책인데, 특히 이제 에맥이나 조선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좀 주목이 되죠. 첫 번째 기록이 이제 발조선. 우리가 앞에 기록에 발과 시신이 연결되었던 그런 기록이 있었는데, 이제 시신이 빠지고 조선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그 기록이에요. 한동이 관자와 이야기하는 내용 속에서 우리 주변에 해내 이제 목패, 화폐로 쓸만한 그런 것들이 7개가 있다고 하는데, 뭐가 있냐 얘기를 물어보는 내용이죠. 그때 이제 관자가 대답하는 과정 속에서 발조선의 문피가 그 중에 하나다. 이런 내용을 답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문피라는 게 아마 발조선과의 내용 속에서, 제나라로 유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관자가 그런 발조선의 문피를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다음 기록에도 발조선이 한 번 더 나와요. 관자에 2번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시기에 발과 조선, 또는 발조선, 이 발조선이 제나라를 찾아오지 않으니까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또 물어보는 거죠. 그때 이제 관자가 대답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발조선이 나고 있는 이 문피와 타복에 대해서 굉장히 비싸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태백으로 요구해 오니까 입주하지 않는 거다. 이 가치가 굉장히 황금 천냥에 그런 가치가 있는데 충분한 가치를 쳐주면은 그들이 찾아올 것이다.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은 8,000리 밖에 있는 발조선이 찾아올 거다. 이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이런 내용을 통해서 발조선과 제나라의 거리를 엿볼 수 있는 8,000리라는 기록이 언급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거에서 조선과 제나라가 굉장히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또 있고요. 어떤 경우는 북한의 니지른의 경우는 8,000리는 단지 구체적인 거리가 아니라 멀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거다. 아주 관념상의 그런 거지 실제 거리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해요. 사실은 조선이 제나라에서 이렇게 멀지 않은 지역에 있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이제 조선에 대해서는 한반도 북부에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멀리 있다라고 이제 그거를 볼 수도 있는 거고,
요동 요소 일대에서 보는 사람들은 좀 약간 좀 이거는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발가 조선이 있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세력인지 두 개의 세력인지 좀 애매하죠. 이거는 조선과 발을 좀 구분해서 생각해 보는 사람, 발언지 맥과 관련해서 요동 일대 세력으로 보고 조선 한반도고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이거를 하나의 세력으로 보고 요동 일대에 있던 조선을 발조선으로 불렀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는 조선이 좀 근처에 제일 가깝다라고 이렇게 시간 속에서는 뭐 요소동 쪽에 있었다 이렇게도 이제 주장을 하기도 해요. 어쨌든 단편적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로는 구체적으로 조선이 어디쯤에 있었는지 알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구절이죠. 문피가 뭐예요? 네? 문피가 무늬가 있는 가죽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맹수들의 그런 가죽, 호랑이나 뭐 호롱이나 이런 가죽을 의미하는 걸로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문피가 전원시기에 이하나 해남자 이런 기록에도 이 문피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동부 쪽에 나는 상물 중에서 아름다운 것으로는 척산에 문피가 있다 이런 내용이 이하나 해남자의 기록이 있어서 이 발조선의 문피와 관련해서 또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산둥반도 동쪽이나 아마 요동 일대가 산이 많다 보니까 동물들의 가죽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들이 하나의 질산지로서 척산이라는 곳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척산이 어디냐? 이런 데 논쟁이 조금 있는데, 박준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산둥반도, 원래 이제 그 이하에 대한 해설서에 보면은 산둥반도 쪽에 영성현 쪽에 척산이 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에 근거해서 문등 쪽에 척산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지도가 하는데 산둥반도 끝자락에 해당돼요. 그러다 보니까 고전현과 이제 교류를 하려면은 요동반도 끝자락에서 묘도열도를 타고 건너오면은 사실 해상으로 교류가 가능하잖아요. 그 교류를 노선을 볼 때는 이 문등이 대단한 쪽으로 가려면 이제 서쪽으로 이제 묘도열도를 건너서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문등 쪽은 그 동쪽에 있다는 거죠. 약간 그래서 그 기록에 있는 척산이 과연 그 척산일까? 그런 의문 속에서 그때 선생 같은 경우는 요동반도 남단에는 노천산이 척산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고조선 쪽에서 나는 문피가 이 요동반도 남단 쪽에서 한번 모아가가지고 유도열도 타고 올라와서 전환하고 들어오는 그런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기록을 통해서 제와 조선의 교류가 있었다는 것 정도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기록이에요.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 무렵, 기원전 7, 8세기 무렵을 보면은, 산둥반도에서 선현동부라 해가지고, 요동 일대에서 조사되는 동부들이 일부가 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동과 산둥 간의 교류가 있는 걸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뭐, 신석시대에도 이미 요동과 산둥의 교류는 이제부터 있었기 때문에, 조선에 대한 이야기가 되나라. 어떻게 보면 지리적으로는 연에 좀 더 가까울 수가 있는데, 교류에 하는 부분에서는 제가 먼저 조선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좀 있는 거죠. 이 조선이라는 이름에 대해서도 논의가 좀 있는데, 아침조의 선명한 선자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흉노나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안 좋은 글자가 써져 있어요. 흉화의 문자, 노의 문자. 좀 이제 중국과 관계가 안 좋은 그런 이민족의 경우에는 중국이 좀 안 좋은 글자를 가지고 그 나라의 이름을 쓰는데, 조선은 좀 더 좋은 글자로 이름이 적혀 있다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일제히 이제 조선이 제와 교류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이 조선을 이제 인식하면서 이들을 좀 좋은 글자로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표기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내용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수신하고 교류할 때하고 시대가 한참 떨어지고 교류 대상도 다르기 때문에 같은 대상을 다르게 표기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사실 있긴 있는 거죠. 다음은 이제 제황공의 산용정벌 내용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자에 있는 내용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황공은 당시 중문의 태자였어요. 그래서
주변 오랑캐 세력들이 서쪽 공동국가들을 공격해 왔을 때 그를 이제 구원하는 역할들을 제왕공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진나라 쪽으로 아마 이제 적이나 이런 표현되는 세력들이 좀 공격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공을 구하기 위해서 그 가정수의 전투를 벌였다가 저광을 사로잡고 홍역을 패배시키고 부하를 파괴시켰다. 그런 내용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연나라를 침공해왔던 산영을 정벌하는 가정 속이 밑에 내용인데 그 과정에서 고족과 산용과 애맥의 지역까지 이르렀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사기나 이런 데 보면은 고족 산용까지 정보 내용은 있는데 애맥이 덧붙여져 있는 거는 이 관자 소관권이 유일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애와 맥이 연침되는 사례가 사실 전한 이후 기록에서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 이전에는 앞서 우리가 봤던 기록에서도 주선에 있는데 애가 따로 있었잖아요. 같이 구분해서 나왔는데 이렇게 연침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게 후대의 관념, 그러니까 전환시대의 관념이 반영돼가지고 관자가 전환시기에 이왕이 이제 편집하는 과정에서 집어넣은 거 아니겠느냐 이런 인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기 보면 호맥이 나오고 애맥이 나온다는 거. 같은 맥은 맥인데 후와 연결된 맥과 애와 연결된 맥 이렇게 구분되는 거. 여기 이제 B에 있는 맥이 이제 여러 번 나오긴 하죠. 맥의 지역을 언급을 하면서도 좀 구분되어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호맥은 흉노계 쪽에 어떤 그 세력과 좀 연결되어 있는 맥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애맥은 이제 동북방 그러니까 호맥은 진나라 여기 삼진의 진에 북쪽에 있는 그런 세력을 지칭하고 애맥은 동북방에 있는 맥을 지칭하는 세력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하는 경향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싸우는 방향 자체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요. 또는 이제 이 호맥에 대해서는 이제 북방 오랑캐를 총칭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이제 기원 이후에는 이제 고구려를 주로 이제 맥을 부르잖아요. 그렇게 보면 고구려하고 굉장히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셈인데요. 이 진나라 북쪽이라 하면은 지금 이제 시안이나 그러니까 산서성이나 그 북쪽에 해당되는 위치가 해당돼요. 굉장히 중국에서도 서쪽에 좀 치우쳐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맥이냐, 아까 이제 다른 간념에서의 맥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북방 세력의 총칭으로서의 맥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 거고. 어쨌든 두 번째 기록, 고족, 산용, 애매. 고족과 산용은 이제, 고족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고서 쪽에 있는 세력이니까 이 무렵에 영합이 연단되면서 인정이 되는데 4명이 나와 있다는 거. 이 기록인데 여기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기록에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건 이제 번역본이고. 사기에 보면은 산용과 고족에 대한 정보 기사가 여기도 기록들이 있는데 일부만 제가 갖고 온 거예요. 표에 보면은 지난 미군 때부터 산용이 지금 침공을 해와서 연가 제 북쪽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내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제왕종 시기에는 연나라가 이제 산용에 공격을 받아서 연이 구원 요청을 받아가지고 왕공이 이제 출격을 한 거죠.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세공세가에 나와 있는 건데, 여기에 보면은 연을 구하고 산용을 치고 고족에 이르렀다가 돌아왔다. 고족까지 이르렀다 정도, 요소 정도까지만 인출을 했다 정도의 이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요거하고 조금 다른 관점의 기록이 서론에 있는데, 여기 서론에 보면 요수가 나오고 있어요. 요수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 가장 이른 시기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왕국의 고족 정보의 과정 속에서 제왕국이 고족을 정보하는데 비의 계곡을 쪽으로 가고 있던 상황이에요. 그때 갑자기 이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활을 당기려다가 휘청거리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왕공이 일이 혹시 틀어주려고 이러냐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강중이 대답을 하기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길을 좀 안내해 주는 거다 그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그 사람이 자임을 하고 있었는데, 원래 자임은 이제
오랑캐 혹시 의미하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게 길을 안내해주는 거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제 그 의견에 따라서 가다 보니까 결국은 강이 큰 강이 나왔다라는 그 이야기. 그 강이 요수다라는 내용이 서론 병물편에 실려 있어요. 이 서론이라고 하는 책은 이제 유향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이 관자라는 걸 편집한 사람이 유향이에요. 유향이 이제 관자도 편집하고, 서론도 이제 편찬한 사람이라서, 아마 이제 그런 관자 이야기, 관중의 이야기를 좀 알고 있다 보니까, 이걸 덧붙인 거 아니겠느냐, 이야기가 좀 있는 거죠. 이 비슷한 내용이, 이야기가, 사실 관자에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는 요수에 대한 내용은 없고, 다른 내용만 있어서,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는 거죠. 다만 이제 여기 요수가 나오기 때문에, 당시 이제 제왕공의 정벌의 방향이 요소 정도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갔을 가능성을 좀 보여주는 거죠. 또는 그러니까 요소 근처까지, 요동 근처까지 일시적으로 진격해 간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얘기해 볼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요수의 위치를 다른 관점으로, 그러니까 제왕공이 정벌한 위치는 한 요소 정도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요수는 지금의 이제 요하가 아니라 국경 이쪽에는 나나 정도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또 근거로 쓰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의 방법이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다음에 이제 요동진출과 관련해서 또 중요한 기록이 관자에 있는데 밑에 보는 내용들 지수편이나 경주과 편에 보면은 요동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연예인은 그 연나라의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대표적인, 그러니까 제 주변에 있는 대표적인 산물 중에서 연해에 있는 요동에 자라가는 요동에서 생산되는 어떤 구운 소금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게 대표적인 산물로 언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관자에 두 번이 나오고 있어서 이미 이 무렵에 요동이라고 하는 공간이 중국인들에게 인식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그 요동에 대한 어떤 최초의 어떤 기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좀 의미가 있는데, 다만 이때 요동이 한내 관념에서의 요동군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어요. 그 요동에 대해서는 요동과 관련해서 요수나 요산 이런 이제 지명이 있잖아요. 요수 어떤 동쪽이나 정확하게 요동과 요수를 구분하는 우물여산인데,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 이제 요동이 지금 요동반도 쪽에 있는 거를 요동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에도 요동반도 그쪽만 의미를 하는 것이냐라는 데에서는 논란이 좀 있는 거죠. 정확하게 보면은 이제 진나라가 붕괴되고 황후와 유방이 싸우던 그 시기에 보면은 각 지역에서 제후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국가들을 이제 복원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연나라 지역에서는 한강이, 원래는 조나라 출신인데, 한강이 연나라 지역을 평정하는 중에서 연나라 사람들이 한강을 연항으로 독립을 하죠. 근데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연항이 됐던 인물이다 보니까, 나중에 항우가 진나라를 붕괴하고 천하를 재정리를 하는 과정 속에서, 다시 이제 각 제후들을 분봉을 해요. 그때 보면은 장도라는 인물을 연항에 분봉을 하고, 한강을 지역을 쪼개가지고, 한강은 요동왕으로 분봉을 하고 있어요. 이 요동왕에 분봉할 때 그 도읍이 우종이라고 해서 국경에 좀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연 지역을 크게 연과 요동으로 구분한 거죠. 그 관점에서 보면은 연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역적으로 구분하면 연 중심 지역은, 그러니까 계연 중심으로 하는 그 지역은 연이고, 연변방, 동북변방은 좀 구분할 때는 크게 보면은 요동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볼 수 있는 기록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요동만 지칭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 자체가 요자 자체가 요원한 동쪽이라는 의미잖아요. 중문에서 봤을 때 원동쪽, 그런 의미, 요원한 동쪽이다. 그런 관념이 사실 요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소도 다 포함하는 그 지역을 포괄적으로 요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 우리 요동 개념을 반드시 요동 군의 개념 속에서만 이해할 수는 없는 거고, 은혜 동북바 자체를 요동으로 볼 수가 있고요. 좀 더 넓은 개념 보면은 중국 동북바 자체를 좀 더 크게 요동을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개념을 써야 또 여성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번에 이제 전국시대 기록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거는 이제 전국시대 대자백과들이 많이 이제 나타나죠. 그 중에서 이제 묵자라고 해서 국가 사상의 대표적인 세계에 해당되는데요. 전국시대 상하 보면 반묵, 반묵이라고 할 정도로 묵가는 이제 육아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성행했던 세상이에요. 특히 이제 묵가는 이제 반전주의자이죠. 평화주의자여서 지역에 이제 전쟁이 벌어지면은 수성 도와주고 막 이렇게 이제 다니기도 하는 사람들이긴 한데 그 기록에 있는 내용이에요. 겸해편에 있는 내용에서는 주로 이제 대자백과 세계는 계속해서 맥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대체로 이제 이런 기록들이 구체적인 세력이라기보다도 아까는 이제 중국 주변 세력을 지칭하는 그러니까 범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첫 번째 이제 이 기록은 크게 이제 그러니까 조선시대 상황하고 주무왕 시기의 상황이 이제 담겨져 있는데 말 안에서 이제 그런 표현이 있죠. 첫 번째 이제 연대 호맥과 서한을 이뤘겠다 그런 내용은 조선시대의 우왕이 이제 다스릴 무렵에 있는 내용이고 두 번째 많이 추맥의 내용은 주무왕이 태산에 이제 제사를 드릴 때 한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이제 구절인데요. 어쨌든 연대호 맥이 모두 다 중국 북방에 있는 연이나 대 마찬가지로 연날의 옆에 서쪽에 엮고 있는 게 대이죠. 그렇기 때문에 호 맥도 전부 다 중국 북방 세력을 지칭하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고요. 밑에는 많이 추맥, 여기는 이제 많은 남쪽 오랑캐니까 전체 아마 중원 전체를 구분하고 상하는 이제 중원을 의미하고 여기서 추맥이라는 게 처음 나오고 있어요. 추맥이 이제 뭔지는 잘 이제 처음 언급된 부분이라서 구체적으로 이게 뭔지는 추가 뭔지가 좀 애매한데 아까 시기학에 보면은 기출기맥이 있긴 있어요. 그때 추하고 좀 글자가 다른데 그때의 추인지 아니면은 다른 관점에서의 추인지 경우에 따라서 이제 많은데 그런 의미로도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비공편에 있는 기록은 여기 이제 차일이나 불도와 이런 세력들이 연대 호맥 사이에 있다가 망했는데 그거는 서로 싸우다가 망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묵자 세상이 약간 반전주의적인 평화주의라고 했잖아요. 전쟁을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래서 누가 전쟁을 일으키면 그 반대쪽에 가서 수성전 그러니까 도와주는 그런 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수성에 대한 기술이 굉장히 발전시키는 또 집단이기도 하는데 연대 호맥 사이에서 살이나 불도와 이게 아니라 요소 쪽에 해당되는 세력이라서 호맥이 좀 더 동부 쪽에 치우쳐 있는 그런 호맥이 아니겠느냐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 근거로 삼기도 해요. 다음은 이제 맹자에는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춘추 공양전에 있던 대맥, 소맥이라는 내용이 보이고 있는데 대표적인 이제 육아 사상이죠. 논어와 마찬가지로. 백규란 인물이 정신에 이제 위나라 정치가인데 이 백규란 인물이 맹자를 이제 찾아와서 자신이 20분의 1세로 이제 세금을 좀 낮추려고 하는데 그 의견을 이제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맹자가 답변하는 내용인데 그거는 매개도다. 매개에서 쓰는 방법이고 중원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하면서 매 지역은 로고부터 잘 안 나고 서곡이라고 성곽이나 궁실이나 정도제사 이런 게 그런 애가 없기 때문에 20분의 1만 걷어도 충분하지만 중원 지역은 이제 그런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자를 기르기 위해서는 20분의 1세는 부족하고 10분의 1세가 적합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너무 적게 거두는 거는 대멸 소맥이고 너무 많이 거두는 거는 대걸 소걸이다. 이런 이야기. 공양적인 내용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죠. 어쨌든 여기에 보면은 맥이라고 하는 나라가 20분의 1을 거뒀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실제로 맥이 그런 식의 어떤 수치 제도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런 약간 좀 중국 변두리에 있는 국가이니까 그렇게 표현한 건지는 애매한 거죠, 사실. 하여튼 두 기록에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무시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기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 이제 순자도 맹자와 마찬가지로 육아사상가인데 맹자보다도 좀 더 벽가적인 요소가 강한 그런 사상가이죠. 시기로 보면 교훈은 3세기고요. 전국 실용들이 거의 이제 하나로 이제 통합되어가는 그 시점에 활동했던 사상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도 보면은 맥이 언급되고 있는데 첫 번째 기록에 보면은 권학편에 간헐 이맥의 아이들은 태어날 때 다 같은 소리를 내는데 자라나면은 풍속이 다르다. 그거는 다 가르침, 교육의 때문에 달라진 거다 하면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인데 이제 여기서 이 맥에 달려 중국 변방의 어떤 세력을 지칭하는 어떤 범칙적인 성격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밑에 내용은 이제 진나라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진는 전국 실용 중에서도 가장 서쪽에 치우쳐 있는 나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북쪽을 호맥과 이웃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진나라에 가깝게 호맥이 있다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어서 호맥이 호와 맥인지 호맥인지는 약간 좀 논란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호맥과 애맥을 구분해서 맥 중에서도 중국 서쪽에 좀 치우쳐 있는 건 호맥, 동부 쪽에 치우쳐 있는 건 애맥 이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다만 이제 여기서 보면 중국 하여튼 계속해서 이제 맥 나오면은 이게 범칙이냐 특정한 국가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는데 이것도 약간 이제 그런 의미로 범칙적 성격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하긴 해요. 어쨌든 구체적으로 진해 쪽으로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때의 맥은 어쨌든 동부 쪽 맥이 아니라는 것만큼은 분명하죠. 다음은 이제 전국책. 이 전국책은 이제 조선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 전국시대 본격적으로 조선이 중권 세력과 대립하고 시기에 상황을 다루면서 조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앞선 시기에 나오는 조선보다 보다 구체적인 실체로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기록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선 시기에 정리가 된 책인데, 대체로 전국책 내용을 보면은 전국 칠홍에 이야기들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배경은 전국시대가 배경이 되는 거죠. 첫 번째 기록은 연책의 기록에 있는 연과 관련된 기록에서 언급된 내용인데요. 소진의 활동을 다루고 있어요. 소진은 이제 기원전 4세기 무렵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합종연행으로서 소진과 장의라는 사람이 당시 활동하는데, 소진은 합종책, 장의는 연행책을 내세웠던 인물인데, 당시에 이제 진나라가 굉장히 강성해져요. 이 강성한 진나라가 이제 동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공격해 오니까 동쪽에 있던 국가들이 이 진을 대응해서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이냐 이런 이제 논의들이 있는데, 이때 소진이 각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진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가 연합을 해야 된다. 이게 합동책이에요. 이거를 이제 얘기하면 돌아다니는데, 그때 이제 연나라에 와서 연문에게 유세하는 내용 속에서 한 일부이에요. 이 유세 내용에 보면은 연나라 상황을 이제 잠깐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연해 동쪽에는 조선과 요동이 있고, 북쪽에는 이모두본이 있고, 연해의 어떤 국력은 어떠하고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내용인데, 여러분 뭐 지방이 2,000이고, 수레가 700승이 있고, 하여튼 큰 나라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 연을 소개하면서 연이 진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과 제나와 한조 이런 나라들과 연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과정 속에서 조선과 요동이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조선이 먼저 언급되고 요동이 다음에 언급이 돼서 이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부분에서 조금 논란이 되는데, 이진의 같은 경우는 조선의 요동 이렇게 해서 조선이 좀 더 요선 쪽에 치우쳐 있고 요동은 이제 요동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제 좀 더 멀리 있는 세력가 먼저 언급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가까이 있는 세력부터 언급을 한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호타스나 역수 이런 게 나오고 있어서 먼데 가까운데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소진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까운 쪽부터 언급한 거다
전체적으로인데, 그러면서 조선이 있고, 조선이 한 요소 일대에 있고, 요동은 좀 더 그 동쪽에 있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이 기사만 갖고 사실 구체적인 위치를 사실 논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최소한 기원전 한 4세기 무렵에 조선이 연나라 동쪽에 유력한 세력으로 존재했다 정도는 알 수 있는 기록인 거죠. 다만 이제 이 소진의 활동 자체가, 이야기 자체가 약간 이제 논란이 되는 게, 소진이 워낙 이제 유명한 인물이다 보니까 여러 이야기들을 소진에 이제 빗대어서 얘기하는 이런 경우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기록도 소진의 활동이라서 실제로 이제 신뢰하기 좀 어려운 기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으로 연나라 지금 전구책의 연에 대한 연책의 기록은 그 장사에서 나온 마흔태 그 목간에 보면은 실제로 전구책이 나오는데, 그 연에 관련된 내용이 지금에 알려진 전구책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리고 뭐 요동의 개념에서도 아까 나왔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요동군 개념이 아니다. 원하면 동쪽의 의미에서도 요동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것도 있어서 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기록이죠. 두 번째 거는 진책에 있는 건데, 진. 앞서 우리가 봤던 순자에서 나왔던 진과 마찬가지로 진의 북쪽에 호맥 대마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대하고만은 이제 구체적인 이제 지역이 알려져 있으니까 알 수 있는 건데, 호맥이 이제 또 진의 북쪽으로 언급되어 있으니까 이래서 이제 논란이 되는 거죠. 맥 하면은 동북쪽 오랑캐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진의 북쪽이니까 중국 서북 쪽으로 나오고 있어서 이게 신뢰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은 흑로를 호맥으로 부르고 있는 거냐 이렇게 이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사계에서도 보면 호맥의 기록이 마찬가지로 중국의 서북 쪽에 좀 치우쳐서 나타나는 기록들이 좀 있어요. 이게 사계 천간서 기록 이제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은 진나라가 삼진과 연대 이런 거를 이제 병탕을 하려고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중국은 서해에 있어서 동남이고 그 서북 쪽은 호맥과 월지 이런 나라들이다. 중국은 동남이고 호맥, 월지는 서북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서 역시 마찬가지로 호맥을 서북 쪽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또 의견이 있긴 한데, 이게 천문사 기록이라서 약간 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뭔가 좀 이제 대비적인 성격으로 중원과 대비하기 위한 성격으로 서북으로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하여튼 이제 여러 기록에서 호맥을 진해 북쪽에서 찾는 그런 기록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좀 특별한 내용을 좀 듣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조세가에 있는, 사기 조세가에 있는 내용인데, 삼진이라고 할 때, 중국 서주 국모국가에 있는 진나라가 있어요. 진나라. 중원 가장 가운데 있는 나라가 진나라인데, 이 진나라가 결국은 세 나라로 분열이 돼요. 그게 한, 위, 조, 이 세 나라로 분열이 되는데, 그게 이제 기원전 453년, 지금 이 기록보다도 1년 전 사건인데요. 이 양자라고 하는 인물은 조나라를 세우는 첫 번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조양자와 당시 이제 진나라가 세력의 커가는 속에서 유력한 세력들에게 각 지역을 또 분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육경 세력들이 세력이 이제 커져버리는데, 그 대표적인 세력이 이제 항, 이, 조, 그다음에 지씨, 범양씨 이런 세력, 범씨, 중앙씨 이런 세력들이 커져서 이것들을 육경 세력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지씨 세력이 굉장히 유력한 세력이었는데, 이들이 이제 한유조와 연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범씨와 중앙씨를 멸망을 시키고 땅을 나눠 가졌다가 다시 지씨의 지배하고 조씨의 조양자가 중심이 돼서 이제 충돌을 이제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지백이 한가 이 나라의 대우를 끌어들여가지고 이 조양자 세력을 제거하려고 했다가 이 한가이가 배반을 하고 결국 조나라 편에 붙어버려요. 결국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조양자가 승리를 거두고 진이 한이 세 나라로 이제 분열이 되는데, 그때 이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당시 이제 그 1년 전에 조향자가 한 이제 대나무를 갈라서 주소라고 하는 뭔가 특별한 이제 예언서를 읽게 되는데 그 기록에 보면은 조향자가 질세를 말하고 지백을 말하고 그 후손이 혈액의 강렬이 흘러서 효원과 제맥을 여기까지 혈액이 확대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여기에 맥이 언급되는데 여러 맥이라는 의미로 제맥이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어서 구체적인 좀 이야기를 담고 있다 보니까 이때 맥이 좀 구체적인 세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단순하게 북방에 있는 여러 세력 저 나라 북방에 해당되니까 옛나라보다도 저쪽에 좀 치우쳐 있는 나라였죠. 그 북쪽에 이제 맥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시대의 기록에 보면은 이제 맥이 동북방 세력을 지칭하는 게 아닌가 중국 북방 세력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북방 세력을 지칭하는 그런 의미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음 이제 여실춘추는 이제 애와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되는 책인데요. 이 여실춘추는 여분이라고 해가지고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기 직전에 기원 3세기 중반 무렵에 진의 대상이었던 인물이죠.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던 인물이다 보니까 여분이가 각 지역의 여러 학사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쓴 책이 이제 여실춘추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기원 영국 후반의 어떤 사상을 담고 있는 그런 책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여기에 보면은 융이호맥이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어요. 간사하고 이런 마음들을 그냥 남겨두고 오랫동안 지속되게 하면은 백성들의 성품이 융이호맥 화월 이런 주민과 같이 되어볼 수 있다라는 내용이 쓰여 있는데 전반적인 내용이 중원 밖에 있는 세력과 같다를 의미하는 내용이죠. 그 속에서 호와 맥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제 구체적인 세력이라고는 중국 변두리 세력을 지칭하는 그런 용어로서 쓰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중요한 거는 이 시군남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비변의 동쪽은 이의 고향이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와 얘가 연칭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얘라는 종족이 다시 한번 출현을 이제 본격적으로 출현하기 시작하는 기록인 거예요. 이 기록에서부터는 이제 실제적인 예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와 연식이 되다 보니까 지역적으로는 동쪽으로 그래서 이 비빈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할 때 청나라 사람 표현 같은 경우는 북해다라고 해서 북해가 발해를 의미하죠. 발해 동쪽이 이로 인정을 이제 하는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가 있는 거고 최근에는 이제 박준현 선생 같은 경우는 이 시대적 배경은 서주시대가 시대 배경이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뭐 대인이, 능언이 이런 나라들이 서주 시기에 있던 나라들이고 여기 보면 다 묵은 군장이 없다는 표현이죠. 군장이 없는 여러 세력이 이제 존재했다는 건데 이런 시기에는 이제 서주 시기의 상황을 반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나의 이런 내용도 예라는 종족이 서주 시기에 이미 있었다라는 근거로서 그래요. 제시를 하고 있는 사례예요. 이 과정에서 이 비빈이 북해가 아니라 북빈이 아니라 비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때에는 중국 동북쪽이 아니라 지금 이제 북경의 약간 남쪽에 치우쳐 있는 그 지역에 있던 세력인데 이게 나중에 이제 중국 북방을 인식하는 용어로서 확대됐다 이렇게 이제 서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시경의 한약별에 보면은 기초기맥의 그 한자 같은 나오는 그 애를 추를 이제 애와 연결시켜서 그때 내가 약간 중국 베이징이나 이쪽 하부 쪽에 치우쳐 있다가 정도 후기로 이제 넘어오면서 동부 쪽으로 이동해 가는 그런 얘기할 때도 언급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록이기도 해요. 다음은 이제 산해경 마지막 이제 책입니다. 이 산해경이라고 하는 책은 내용 자체가 굉장히 허황된 이야기들이 좀 많아요. 중국 변방에 있는 여러 지역을 뭐 누군가가 창살을 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거기에 있는 나라들과 그 지역 산물들 또는 그들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 산물들이나 동물들을 표현할 때 보면은
약간 신비적인 동물들을 표현을 하고 있어서 실제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가상의 이야기를 좀 표현하고 있는 책 이렇게 좀 인식을 많이 하고 있긴 한데 다만 이제 조선과 관련된 내용은 좀 약간 구체적인 걸 좀 반영을 하고 있어서 조선과 관련해서는 좀 이제 전국시대 조선과 관련해서는 구조선 관련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이게 사마천의 이제 사기, 기원전 90년간에 이제 작성된 책에 이 산해경이라는 제목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한 초무렵에 최소한 전한 초무렵에는 작성된 그런 책으로 인식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편은 이제 그보다 좀 늦게 내진 시기에 편집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좀 있는 책이에요. 여기 이제 유명한 내용이 해내 설경에 있는 이 내용인데 여기 보면 동호와 이인, 맥국이 나오고 있죠. 그전에는 맥으로만 표현됐는데 여기서는 국이라는 표현이 덧붙여 있다는 게 특징이죠. 좀 더 구체적인 세력으로 맥이 언급이 되고 있다는 점. 동호도 이제 언급이 되고 있고요. 동호는 대책의 동쪽에 있고 이인이 동호의 동쪽에 있는 그러니까 이인은 동호의 동쪽에 있다라는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앞서 봤던 여시춘추에도 이와 얘가 나왔으니까 그와 같이 연결을 생각해 보면은 이때 이는 요동 동북쪽에 해당되는 이가 되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춘추전국 시대의 이는 보통 하수 이전 시기에 이를 지칭할 때는 대체로 산둥반도 일대의 이를 지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때의 이는 산둥반도 쪽이 아닌 거죠. 주로 이제 유동 일대나 그 어간의 일을 가리킬 때 일을 지추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는 점에서 좀 주목하고요. 주목될 수 있는 기록이고요. 삼국지 정예전에 그 일은 이제 동북이라는 거죠. 그 이전에 앞서 우리가 계속해서 봤던 춘추전국 이전에 이는 사실 산동에 있고 산동이와 동북이가 좀 구별이 되는데 다 이라고 표현돼서 같이 생각하는 경우도 좀 있는데 다 사실 의미는 다른데 여기 산해경에 있는 이는 사실 동북이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맥국이 한시의 동북에 있는데 땅이 연에 가까워서 멸망했다. 연에 멸망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연나라에 가깝게 있다가 연에 북속이 된 맥국이라는 존재가 있었음을 전하는 거죠. 이 맥이 무엇이냐? 이게 고조선과 관련해서 고조선을 맥국을 표현한 것이냐 아니면 고조선과 별도로 구분되는 세력이냐 이런 문제가 좀 존재할 수 있는 조선과 같이 이제 언급되어 있지 않고 따로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논란을 좀 가져오는 그런 구절이죠. 다음은 해내 북경에 있는 내용인데 조선이 언급되어 있고 계국이라는 정치체가 하나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계국이 있는데 거연의 남쪽에 있다. 커다란 남거연. 연나라도 좀 전성기 시기에 그런 연이었던 의미를 하고 있고요. 왜 북쪽, 연해 남쪽, 연해 북쪽이면은 지리적으로 따지면 사실 한반도예요. 한반도 일대 세력을 지금 계곡으로 불렀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다만 이제 내용 자체가 얘가 지금 연에 속했다는 게 있어서 정확하게 신뢰할 수 있는 건지 또 애매하고 왜라고 하는 존재가 알려진 어떻게 보면은 좀 초기 기록이 셈이죠. 실제로 이제 이 전국시대의 무렵에 중국인이 얘까지 여행하고 왔는지 그건 알 수가 없긴 한데 왜라는 존재가 알려지는 이고 그 과정 속에서 계국이라는 존재가 또 알려지고 있어요. 다만 이제 이름만 나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곡이 뭐냐라는 부분에서는 특별하게 이렇게 연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병전쟁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리적인 위치가 한반도 남부 쪽에 해당될 만한 국가라는 점에서 진국과 같은 세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덮개 괴짜죠, 덮개 괴짜. 덮개 괴짜라서 제가 생각하기에 혹시 고인돌을 보고 이 고인돌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그러니까 실제 나라 국명이 계곡이 아니라 돌아오면서 그냥 통칭해서 계곡 이렇게 어떻게 고인돌을 만드는 과정에서 종교적인 의례 행위도 또 이루어지는 곳이잖아요. 어떤 그 전시체의 실체를 좀 표현하는 과정에서 계곡을 혹시 표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사만 중에 하나 변환 같은 건데요. 사실 변환의 변자 자체가 연관을 의미하죠. 그 멸류관 의미인데 중국 연관이 사실 탁자식 고인돌의 모습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것도 보면은 변환이라는 이름 자체가 거기서 유래할 가능성도 좀 있다 생각하는데 결국 또 그런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봤는데 또 이름만 나와 있어서 명확하지는 않고요. 다음에 이제 조선이 또 같이 언급이 되겠죠. 조선에 대해서는 열왕의 동쪽 해북 산남, 해북쪽 산의 남쪽에 있고 그다음에 열왕은 연에 속해 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바다의 북쪽이라고 되겠죠. 보통 이제 고조선을 이제 서북한설에 의하면은 서북한 지역은 남쪽은 계속 육지가 이어지다 보니까 사실 바다의 북쪽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좀 애매하죠.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 이 해북 산남을 조선 이거에 의해서 조선은 발해 북쪽, 그러니까 요동 일대에 있었다 그거를 좀 가리키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만 이제 이병 전쟁 같은 경우 이제 서북한설 주장하는 사람은 어쨌든 평양 일대도 황해도 일대 쪽은 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해요. 그 다음에 열왕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사기 조선 열전에 보면 열구라고 하는 게 나와요. 열구. 그 조선 열전 마지막에 보면은 누선 장군 양복의 이제 벌하는 과정에서 열구에서 대결을 하다가 사장군 순체를 기다려서 같이 움직였어야 되는데 미리 공을 얻기 위해서 미리 움직였다가 물세를 많이 잃어서 그것 때문에 임한도성을 치는 과정에서 힘들지 않았느냐 뭐 이러면서 이제 양복이 이제 그러니까 처벌을 받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열구가 나와요. 그러니까 고조선을 왕감성을 치러 가기 전에 나오는 어떤 강의 하구에 열구가 나와 있어서 그 열구와 이 열왕을 연결을 시켜서 이제 이해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서북한설을 주장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낙랑군 열구연이 있어서 열구를 대동강하구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동강하구 그러니까 왕감성을 평양으로 보고 열구를 대동강으로 놓고 보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이제 자장군 수체가 이따 오후에 또 다시 또 얘기할 수도 있긴 한데요. 자장군 수체가 이제 패수를 만나서 왕감성 진격을 난 과정 속에 있는데 패수 전투에서 한참 전쟁이 교차 상태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패수전을 사실 도와야 되는 거죠. 누선 장군은 열구에 와서라 수군을 거느리고 여기 왔기 때문에 이 누선 장군이 육지로 오는 육군의 어떤 패수 도와줄 그런 책임이 좀 있는 거죠. 두 세력이 두 부대가 연합을 해서 군사 행동을 해야 된다면 사실 패수의 전투에서 연합 작전을 해야 되는 건데 패수는 이제 서북한설에서는 청천강으로 보죠. 근데 대동강으로 보면은 이 패수를 넘어서 왕감성까지 와야 이 열구에 연결이 되는 거죠. 결국 자장군의 부대가 평양성까지 오기 전까지 사실 누선 장군은 열구에 머물러야 되냐 이런 의미가 되는데 전략상 그런 수군의 의미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왕감성 전투 이전까지 패수 전투에서 아무 의미가 없게 되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점에서 열구와 패수는 뭔가 연결이 되어 있는 지역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요동설을 주장하는, 그러니까 고조선의 강력이 요동까지 있었다. 특히 이제 호란설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이 열구를 요하하구로 이제 파악을 해요. 요하하구로 보게 되고 패수를 호란으로 보게 되면은 요하와 패수는 연결이 되어 있는 강이죠. 요하하고 있다가 자장군 육군이 호나 유역까지 왔을 때 호나보다는 한참 밑에 하고 있던 수군이 이제 북상을 해서 도하 작전을 도울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이때 열구, 열왕을 요동 쪽에 있는 걸로 이제 파악을 또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요동에 열왕이 연에 속해 있다고 하는데, 그러게 보면은 이제 전국 한나라 초기에 연해 지역이 요양까지 이르렀다는 내용이 있어요.
요양하고 열양이 좀 이름이 좀 비슷하기도 하고 그래서 원래 열양으로 불렸던 것이 요양으로 바뀐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이 기록이 또 그런 부분에서 고조선의 위치와 관련해 가지고 요동설과 석관설 관련해서 요동설을 좀 더 주장할 수 있는데 사용될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해요. 밑에 있는 자료는 동해의 안쪽 국제 보통위에 조선과 선덕이 있다는 구조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조선의 위치를 조금 설명을 해주는 내용인데요. 이때 동해는 이제 중국에서 볼 때 동해죠. 황해를 의미하고요. 국해는 발해를 의미해요. 발해의 모퉁이 쪽에 조선이 있다. 그런 의미. 위에 설하고 같이 놓고 보면은 이제 요동설로 얘기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석가설에서도 뭐 이용할 수도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숙신 이야기도 이 산해경에는 있는데, 이 산해경에는 숙신에 대해서 백민의 북쪽에 있다 이런 내용도 있고, 숙신에 보면은 불암이라고 하는 산이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민족주의 역사학에서 보면은 이제 불암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 불암산이 목두산으로 생각을 하면서 우리 고대의 어떤 민족 정기로서의 이제 불암산, 백두산 얘기할 때 그때 이제 불암이 나오는 배경이 바로 이 산해경의 이 구절이죠.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 있습니다. 굉장히 장황한 내용, 이게 선지시대 자료이다 보니까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있다기보다는 특히 이제 맥이 많이 나왔죠. 맥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이면은 뭐 중국 변방에 있는 특히 중국과 구불되는 세력이죠. 중국 때 구불되는 북쪽에 있는 세력으로서의 맥이 여러 기록에 나오고 있다. 이게 춘추 전국 시대에는 주로 맥이 나왔다가 기원전 3세기 무렵 전국시대 말 무렵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애가 나오고 그러면서 애와 맥이 이게 이제 연칭이 이제 돼서 애맥으로 불리는 시기가 기원전 2세기 이후로 넘어가면서 이제 애, 맥이 연칭이 되면서 그 이후로는 이제 맥은 보통 이제 동북방 우랑캐를 지칭할 때 많이 사용이 돼요. 근데 특히 이제 맥은 국이라는 표현이 맥국이라는 표현이 많이 붙죠. 다른 종족들은 그냥 애나 이 또는 적 이렇게 그냥 나오는데 맥 같은 경우는 국이 붙어요. 이게 좀 독특해서 왜 맥은 그럴까 하는 좀 의문을 품어본 적이 있는데 춘천 같은 경우 춘천 맥국설도 유명하고 한글사에도 맥국이 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기원 그 2세기 어간의 초에 쓰여졌던 설문해자라고 하는 책에 아마 이건 다음 시간에 설문해자는 후한시대 세계사전 때 볼 건데 거기다 보면은 맥국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까 산해경에도 맥국이라는 표현이 있고 맥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맥이라는 표현이 약간 이제 동물을 살아온 맹수를 이제 표현하다 보니까 약간 비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비칭이 아니고 뭔가 이 지역 사람들이 이 맥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다른 표현보다도 애 같은 경우는 사실 거친 풀, 잡초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비칭의 의미가 있는데 맥은 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사나운 민족 그런 의미를 좀 갖고 있다 보니까 비칭의 의미보다는 오히려 좀 우호적으로 생각을 해서 많이 채택을 채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갔는데 특히 이제 이 맥국의 이제 위치가 나오는 지역에 보면은 무슨 매, 무슨 매, 미, 막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보여요. 이것들이 이제 지칭하는 게 사실 강물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말갈을 의미할 때 그 말갈도 강물에 의지해서 하는 민족이라 그런 의미도 있고, 서쪽에 흐르는 시라브렌 강의 물현 같은 경우도 강물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근데 물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거를 실제로 그 종족들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맥이라는 용어가 쉽게 이제 용어가 비슷하다 보니까 채택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돼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중국 북방에 있는 우랑캐를 지칭하는 세력 이름으로 썼던 것을 점차적으로 이 동북아 세력들이 그 칭호가 마음에 들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자꾸 이제 이런 칭호들이 사용되다 보니까 맥이라는 표현들이 좀 더 동부 쪽으로 확산되고 고구려 같은 경우도 별칭이 이제 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 칭호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목조 같은 경우도 목조에서 나는 산물을 맥포라고 하고 있어요. 맥에 나와서 맥 쪽에 포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맥이라는 관점이 굉장히 이제 동북쪽 세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호적인 어떤 용어 이랬던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